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상종 못할 정도로 몰상식한 사돈댁에 아주 학을 뗐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할머니입니다. 저에게는 딸도 있고 어린 손주도 있지만 저는 아직도 제 입으로 할머니라고 말하는 게 어색해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거 알지만 사실 제가 평생을 나가서 일만 할 줄 알았지 자식이라고는 잘 챙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 있는 딸내미가 어떻게 컸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던 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20대 중반에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가 됐거든요. 20대 초반 철없던 시절 친구들과 술 취해 간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랑 어쩌다 보니 결혼해서 애까지 낳게 됐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은 애를 낳고도 지겹게 매일 싸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집안 꼴이 엉망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어린 딸아이가 자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방에 없었어요. 저는 놀라서 시부모님이 하는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시부모님 가게가 집에서 걸어서 10분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화가 났습니다. 술에 취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사이에 남편이 딸아이를 업고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 가게에서 함께 일해요. 시부모님이 하시는 가게는 일반 식당도 아니고 술을 파는 술집입니다. 저는 아이가 아직 어리니 남편에게 제발 저녁에는 가게에 애를 데리고 나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어김없이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아기를 데리고 가게에 갔습니다. 내가 분명히 애 데리고 가게 나가지 말라고 했지. 여기저기 술 취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천진데 애를 데리고 나오면 어떡해. 애 기침하잖아. 엄마인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애를 잘 돌보지 못하다 보니 그때까지 남편이 혼자 고생하기는 했어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제모까지 딸아이를 잘 돌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항상 부모님이 먼저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아이를 보다가도 시부모님이 가게에 일이 많다고 나오라고 하면 어김없이 가게에 갔습니다. 애가 그렇게 걱정되면 애엄마인 당신이 집에 좀 있으면 되잖아. 언제까지 가장이 내가 애를 봐야 돼? 가장?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내가 나가서 일 안 하면 당신 당장 분유값이랑 생활비 벌어올 수 있냐고. 저도 남편을 무시하면서까지 싸우고 싶진 않았지만 저와 남편은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싸웠어요. 싸울 때마다 거의 다 같은 문제로 싸웠지만 항상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는 항상 지긋지긋하다, 결혼을 후회한다, 헤어지고 싶다였습니다. 저와 남편이 그럴 만도 했던 게 저희 둘은 서로에게 속아서 결혼했다고 생각했어요. 연애 기간도 짧아서 서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나이트에서 만나 술김에 신나게 놀았어요. 저도 오랜만에 하루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나이트에 간 거라 다른 건 생각도 안 하고 마음껏 놀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직업을 유치원 교사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루 놀다가 헤어질 사람이니 절대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한 거였죠. 그런데 세상이 생각보다 좁더군요. 사실은 제 직업이 경찰이에요. 지금이야 여자가 경찰이라고 하면 크게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제가 처음 경찰이 됐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를 잘 뽑지도 않을 뿐더러 어렵게 경찰이 돼도 남자들이 썩 좋아하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경찰이 되고 나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못했어요. 옛날이야 남자들이 다들 결혼하면 여자가 차분하게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기를 바랬지. 경찰인 저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니 경찰이라고 하면 반기는 남자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나이트에 갔을 때 직업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나이트에서 만나고 며칠 뒤 남편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이 일하는 가게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나서 경찰서에 끌려왔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저도 저였지만 남편도 어이가 없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저를 속였어요. 나이트에서 만났을 때 남편은 저더러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그날 경찰서에 끌려온 남편은 진술서에 본인이 일하던 식당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경찰서 인근 근처에서 부모님과 작은 술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술집을 한다고 하면 여자들이 별로 좋게 보지 않을까봐 공무원이라고 속였답니다. 그때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이미 호감이 있는 상태였으니 그 상황이 마냥 웃기고 재밌기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알게 된 거죠. 호감만으로 결혼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요. 저와 남편은 몇 개월 만나다 딸을 임신하게 돼서 급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영 미래가 없어 보인다며 이 결혼을 꼭 해야겠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철딱선이라고는 없었던 저는 무작정 결혼하겠다고 밀어붙였습니다. 이미 뱃속에 생명이 생겨버렸는데 저에게 선택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때 남편과 헤어지고 진작 혼자 애를 키웠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우겨서 결혼하는 바람에 딸아이가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사고를 당하고 말았거든요. 저와 남편은 매일 싸우다 보니 언제부터는 아예 말도 섞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저는 남편이 돈도 안 되는 시부모님 식당에 매일 나가는 것도 싫었고 그렇다고 딸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 것도 싫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시부모님 보양도 안 하고 집안 돌볼 생각도 안 한다고 일한답시고 매일 싸돌아다니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서서히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아이는 방치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아이를 시부모님 식당 한편에 있는 작은 쪽방에 애를 재워놓고 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가 걷기 시작하니 잠에서 깨자마자 그냥 불쑥 방에서 혼자 나왔나 봐요. 그러다가 그만 주방에 있던 선반 위에 냄비를 쏟아 팔과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로 떨리고 무섭습니다. 아이 혼자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를 생각하면 죄책감에 죽고 싶을 정도예요. 그날 사고로 돌진한 딸아이의 팔과 얼굴에 피부 이식을 받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의 상처가 평생 몸에 흉터로 남았습니다. 그 사고로 저와 남편은 이혼했어요. 그전부터 이미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런 두 사람 사이에 유일한 끈이었던 아이에게 그런 끔찍한 사고가 생겼으니 서로를 잡아먹을 것처럼 원망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된 거죠. 그나마 저에게 다행이었던 건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이혼하면서 혹시나 저에게 양육권을 안 주겠다고 할까봐 걱정했었는데 의외로 쉽게 양육권을 저에게 줬어요. 물론 이유는 거지 같았지만 어찌됐든 저에게는 잘된 일이었습니다. 어차피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 뭐하러 앞날 창창한 내 아들 인생에 걸림돌을 만들어? 더군다나 몸에 흉터까지 생긴 애를 어떤 남자가 데려가겠어? 하자 있는 애 키워봤자 평생 짐이지 짐. 어머님의 그 몰상식한 사고방식이 저에게 도움되기는 처음이네요. 제 딸더러 짐이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제 딸은 만날 생각도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결혼하고 남편과 사는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사실 시부모님이 끔찍하게 싫었어요. 무식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마주치기만 하면 저를 힘들게 했거든요. 사실 친정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일일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부모님이 제게 막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에게 막말한 게 워낙 많아서 다 기억도 안 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명확하게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일이 조금 일찍 끝나서 시부모님 가게로 퇴근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 우연히 제가 듣게 됐습니다. 경찰이면 일하다가 죽어도 평생 연금 나오는 거잖아? 아이고 우리 아들 평생 밥 굶을 일은 없겠네. 그래도 애 엄마인데 일하다가 죽으면 안 되지. 엄마는 재수없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해. 평소에 저라면 그 순간 바로 달려들어가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따져 물었겠지만 그날은 저도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서로 애틋할 정도의 애정은 없다고 해도 그래도 자식까지 낳고 산 부부이고 가족인데 어떻게 없는 자리에서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때 정이란 정이 다 떨어졌어요. 이혼을 결심한 이후 그런 사람들과 다시는 안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 저는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바로 친정으로 들어와 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당신들이 딸아이는 알아서 잘 키워줄 테니 저에게는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자식에게는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정적이고 따뜻한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나랑 네 아버지가 우리 손주한테 제일 안정적이고 따뜻한 울타리 되어줄 테니까 너는 자식 앞에서 떳떳한 어미가 되어줘. 어쩌다 보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혼도 하게 됐지만 사실 저는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딸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잘 키워내고 싶지만 저에게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아이를 낳기만 했지 육아라고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혼하고 애를 데리고 본가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께서 그러기에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다그치시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제 딸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랐습니다. 물론 얼굴과 팔에 화상 자국이 조금 남아있다 보니 학창시절 딸아이가 조금 힘들어하기는 했어요. 어릴 때는 철없이 놀리는 애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딸아이는 그래도 비교적 씩씩하게 잘 이겨내는 듯 보였습니다. 저를 닮아서 공부도 곧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거든요. 당시에 제가 강력계에 발령받아 일할 때라 아이에게 신경 쓰지 못하고 소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 얼굴도 며칠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그래도 전 나름대로 딸아이에게 전화도 자주 하고 늦게 들어와도 항상 방에 들어가 잠깐이라도 이야기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도 사춘기가 왔는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도통 저에게 곁을 잘 내두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한 번 크게 딸아이와 싸운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연락이 왔어요. 딸애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다 걸려서 교무실에 잡혀왔답니다. 그래서 부모님 면담을 해야 하니 학교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명색이 엄마라는 사람이 강력계의 경찰인데 자식 새끼가 담배를 피우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고는 선생님께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 일로 딸아이는 2주 동안 정학을 당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믿기지 않았어요. 착한 내 딸이 그럴 리 없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날 딸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딸에게 퍼붓고 말았습니다. 너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엄마가 경찰인데 딸년이 담배 피우고 다녀? 그것도 학교 안에서? 그 순간 딸아이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커다란 눈동자에 눈물이 가득 고여서는 억울한 듯 입술을 나앙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더군요. 엄마 정말 경찰 맞아? 엄마는 선생님 하는 말만 믿고 나한테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도 안 보는 거야? 순간 딸아이의 눈빛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어요. 그때였어요. 딸아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서럽다는 듯 울부짖었어요. 나 담배 안 피워. 반에 나 괴롭히는 애들 있는데 걔들이 쉬는 시간에 갑자기 불러서 가보니까 내 얼굴에 화상 자국이 꼭 담배로 지진 것 같다고 자꾸만 대조해보자고 담배불 들고 괴롭히다 선생님한테 걸린 거야. 딸아이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20년을 경찰로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왔고 도왔는데 정작 제 딸의 억울함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걸 그냥 가만히 있었어? 선생님께 바로 이야기했어야지. 너까지 담배 피우다가 걸린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저는 어쩌면 경찰로서 자격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는데 도무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반면 딸아이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내 말 안 믿어주는데 선생님이라고 내 말을 믿겠어? 그대로 돌아선 딸아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에 돌덩이가 앉은 것처럼 속이 답답하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질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딸아이에게는 눈에 보이는 상처뿐만이 아니라 제가 모르는 마음의 상처도 가득하다는 걸요. 언제나 저는 딸아이가 알아서 잘 자라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딸아이는 엄마도 아빠도 없이 혼자 냉혹한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거였어요. 저는 뒤늦게라도 딸아이와 잘 지내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써본 적 없던 휴가까지 내고 딸아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는지 딸아이는 제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행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무리 꼬셔도 소용없었어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딸아이가 한참 예민한 고3 때였는데 그래도 그전에는 같이 밥이라도 먹어주더니만 그때는 아예 저와 밥도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독서실에서 돌아온 딸이 혼자 밥을 먹고 있길래 제가 건너편에 앉았더니만 말도 없이 바로 일어나 그릇을 싱크대에 넣어버리고 방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때의 서운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틀어진 모녀 사이가 웬만해서 좋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려고 해도 딸은 저를 밀어냈어요. 저와 딸의 사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와 딸은 마음속에 쌓인 앙금을 제대로 풀지 못한 상태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집을 나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했어요. 그 일로 저와 딸은 또 부딪히게 됐습니다. 직장이 먼 것도 아니고 집에서 회사도 가까운데 뭐하러 나가서 살아. 너 월급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괜히 동네 파겠다고 나가서 살면 여기저기 흥청망청 쓰다가 돈도 하나도 못 모아.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항상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없이 혼자 힘으로 자식을 키우다 보니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더군요. 다 큰 성인이 돼도 제 눈에는 딸이 아기 같아 보였어요. 뭘 해도 불안했습니다. 돈이고 뭐고 엄마나 할머니나 매일 잔소리만 해대는 통에 답답해서 같이 못 살겠어. 나도 이제 혼자 나가서 살아볼래. 딸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어요. 저나 저희 엄마에게 일절 상의도 안 하고 혼자 회사 근처에 월세집까지 이미 구했더라고요. 저도 저였지만 저희 어머니도 많이 서운해 하셨어요. 저를 대신해서 평생 제 딸을 키워주셨으니까요. 할머니가 이 나이까지 우리 손녀만 보고 살았는데 우리 소녀 나가버리면 이 할미 이제 무슨 낙으로 살아. 맨날 나 키우느라 허리에 무릎에 나만 하는 거 없다고 구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쉽다 그래. 나도 시집가기 전까지는 혼자 살아볼 거야. 딸이 저보다는 어머니 말씀은 그래도 듣는 것 같길래 이번에도 어머니께 못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애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더라고요. 딸은 결국 독립해 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딸아이의 빈방을 볼 때면 마음 한편이 시렸어요. 얘가 오늘도 별일 없이 잘 보냈나, 혼자 밥은 잘 먹었나 걱정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매일 집에 오면 당연하게 보던 애를 못 보니 자꾸만 눈에 밟히고 보고 싶더라고요. 반면 딸녀는 엄마가 전혀 보고 싶지도 않은 건지 연락해도 전혀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시큰둥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엄마 필요할 때는 매일 아는 척도 안 하고 옆에도 없더니만 집 나오고 나니까 왜 이렇게 간섭을 해? 엄마 혹시 나 감시해? 엄마가 딸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연락한 건데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휴, 아무튼 무뚝뚝하다니까. 다른 모녀지간처럼 딸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일팽개로 매일 떨어져 있다가 이제와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하니 딸도 저를 쉽게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아이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길래 제가 하루 날을 잡고 딸이 좋아하는 반찬이랑 미역국을 끓여 딸이 혼자 사는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 집 초인종을 누르자 난생 처음 보는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남자는 딸아이와 비슷한 또래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집 호수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제 딸 집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가 제게 꾸벅 인사를 하더군요. 나래 어머니세요? 안녕하세요. 나래 아직 회사에서 안 들어왔어요. 저를 향해 엉거주춤 인사하는 남자애를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이놈이 딸애와 무슨 사이인지만 궁금했어요. 아, 맞아요. 나래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쪽은 누구세요? 전 나래 남자친구예요.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뒷골이 뻐근했습니다. 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는데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네요. 제가 이래요. 이렇게 제 딸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딸아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친구라는 놈과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애써 가슴을 쓸어내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둘이 같이 산 지 꽤 됐는지 남자의 짐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상의도 없이 남자와 동거를 한다는 것이 화가 났지만 집안 꼴을 보고 나니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집안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둘 다 집안일은 아예 안 하는지 집안 꼴이 꼭 쓰레기장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남자친구라는 놈은 도대체 뭘 하는 놈인지 평일에 운동복 차림으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찰 생활하면서 이런 놈들 참 많이 봤습니다. 여자 집에 얹혀 살면서 하는 거 없이 한심하게 사는 것들 말이죠. 저는 절로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잠시 뒤 퇴근한 딸이 집에 들어왔어요. 딸녀는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엄마가 여기 웬일이야?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그랬어. 제 딸이지만 참 답답합니다. 제가 평생 이 집에는 안 올 줄 알았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구해준 월세집에 버젓이 남자를 데리고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웬일?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도 기어이 우겨서 나가더니만 정신 나간 년이 남자랑 살려고 그런 거였어? 딸이 올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앉아있던 저는 딸년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꼬라지를 보고 도저히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런 꼴이나 보겠다고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딸아이를 키운 게 아닙니다. 나 나름대로 딸과 살갑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뿐인 딸년이 이렇게 어미 속을 몰라주니 정말 착잡하더군요. 엄마가 언제 나를 걱정했다 이래. 나도 이제 성인이야. 남자를 만나든 같이 살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돌아가요. 딸년은 참 뻔뻔했습니다. 엄마에게 그런 꼴을 보이고도 미안하지 않은 건지 오히려 저에게 그만 가라고 했습니다. 이 거지 같은 소굴에 더 있으래도 안 있어. 나도 하나 있는 딸년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너 하는 꼴 보니까 나도 정이 딱 떨어진다. 앞으로는 나도 너 어떻게 살든 신경 안 쓸 테니까 너도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살아. 저도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딸과만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보면 정말 내가 뱃속으로 낳은 딸이 맞나 싶어요. 저는 정말로 딸네 집을 나와 돌아왔습니다. 제가 너 알아서 살라고 소리까지 지르고 나갔는데도 딸녀는 나와보지도 않더라고요.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있나 봐요. 저는 그날 딸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딸에게 훌륭한 엄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딸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절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요. 그러던 중 제 인생에 다시 한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자는데 전화가 울리더군요. 핸드폰에 찍힌 딸이라는 문구를 보고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딸은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딸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소리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래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자식이 다 커도 부모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30을 앞둔 아이가 우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엄마, 이 시간에 미안한데 지금 좀 나한테 와줄 수 있어? 나 너무 무서워. 지금 좀 와줄 수 있냐는 딸아이의 말에 저는 곧바로 딸아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가 분명 보통 일은 아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같이 산다던 남자친구 놈은 어디를 갔는지 딸 혼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집안 꼴은 전에 왔을 때보다 더 엉망이었어요. 휴지랑 쿠션 같은 게 누가 던졌는지 바닥에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순간 딸아이가 저를 부둥켜 안더니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딸을 달래서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런데 딸아이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글쎄 딸애가 임신을 했다네요. 몸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어제 테스트기를 했는데 임신이더라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당장 애 지우라고 난리치더니 집을 나가버렸어. 엄마, 나 진짜 임신이면 어떡해? 순간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딸 자식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은 몰랐어요.
어쩜 그런 것까지 저를 닮았는지 딸아이는 만나도 어디서 그런 쓰레기를 만났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그 자식을 잡아다가 수갑을 채워 감옥에 넣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저는 애써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딸아이를 진정시키는 게 먼저니까요. 저는 대충 짐을 챙겨 딸애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느라 지친 몸을 녹여주고 잠부터 재웠어요. 오랜만에 딸애가 자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속상해서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딸 팔자는 엄마를 닮는다는데 이게 다 저를 닮아 일어나 싶더라고요. 저는 딸아이가 생겨서 덥석 결혼해서 고생을 꽤 했으니까요. 다음날 저는 휴가를 내고 딸애와 병원부터 갔습니다. 역시나 딸은 임신이 맞았어요. 저는 그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애를 지우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살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아예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자식이 뭐라고 하든 나는 아이 낳을 거야. 혼자서라도 키울 거야.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제 딸은 고집이 참 세요. 본인이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은 무조건 하고 맙니다. 그 성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저는 그런 딸을 말려봐야 소용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 딸에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우선 애아빠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애아빠인데 이야기는 나눠봐야 할 것 같았어요. 이러다간 제 딸이 미혼모가 되게 생겼으니까요. 딸아이에게 연락처를 받아 남자친구 놈을 따로 만났습니다. 저는 그 놈을 만나러 가기 전에 부단히도 마음을 잡았어요. 절대 화내지 말자, 소리 지르지 말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을 만났습니다. 녀석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제 눈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더군요. 저는 애써 좋게 좋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자네도 많이 놀랐지? 그래도 어떡하나 일이 이렇게 됐는데 어른으로서 마땅한 책임은 져야지. 제 말에 녀석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만 이내 입술을 뗐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 변변한 직장도 없고 집도 없어요. 부모님도 어릴 때 이혼하시고 어머니랑 친척집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사느라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제대로 이야기해보기 전까지만 해도 제 딸이 왜 저런 놈이랑 살았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날 보니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서로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니 마음이 통했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저도 딸아이 남자친구에게 조금 마음이 갔습니다. 애가 생겼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줄 테니까 우선 둘이 식부터 올리자. 저는 지금까지 그날 그 순간을 후회해요. 혹시나 내 딸이 남편도 없이 혼자 애 키우며 살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딸과 딸 남자친구를 몰아붙이며 제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식만 올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랬던 건지도 몰라요. 저도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면서 주변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며 살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됐습니다. 평생 제 걱정만 하며 산 어머니가 또 걱정하실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정신없이 딸을 결혼시켰습니다. 둘이 좋아서 돈 것까지 했던 사이니 식만 올려주면 알아서 잘 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결혼만 시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딸아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해서 사위 욕을 해댔어요. 결혼하고도 사위는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제 딸이 손주를 출산할 때까지도 사위는 직장도 하나 구하지 못했거든요. 집에만 들어가면 속 터져 죽을 것 같아. 매일 이력서는 넣고 있다는데 연락 오는 데는 하나도 없나 봐. 엄마, 저 인간 저러다가 평생 백수로 늙어 죽으면 어떡해? 내가 평생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아기 어린데 네가 나가서 벌고 김서방이 집에서 애 보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 하는 일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딸아이의 그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쓰이죠. 딸을 보고 있으면 꼭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딸은 저와 다르게 살기를 바랬어요. 돈이 많든 적든 둘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애를 보기는 뭘 봐. 나 퇴근하고 들어가면 매일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애 보고 계시고 그 인간은 게임만 하고 있다니까. 듣기만 해도 딸애가 혼자 고생하는 게 보였어요. 철없는 남편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안 싸더니 매일 애 봐준다는 핑계로 딸네 집에 와 있나 보더라고요.
너희 시어머니는 며느리도 없는 집을 어떻게 그렇게 매일 와 있는다니? 아휴, 엄마도 이제 퇴직해서 한가하니까 김서방 취직하면 그때부터는 엄마가 해 봐줄게. 걱정하지 마. 당시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저도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이 적적하고 외로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일 손주를 보러 가고 싶어도 집에 사위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눈치가 보여서 자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은근 사위가 빨리 취직해서 나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매일 사위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안쓰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전보다 딸과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 좋았어요. 손주 낳고 나서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항상 딸이 먼저 제게 연락해서 안부도 묻고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해했거든요. 저는 앞으로 딸과 이렇게만 지내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과 친정엄마 사이라는 게 어디 그런가요? 사이가 좀 좋다 싶으면 금세 또 티격태격했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기일이 다가오는데도 딸이 연락이 없길래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너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조금 있으면 할머니 기일인데 어쩜 그렇게 연락 한 통이 없어. 제사상 차리려면 하루 꼬박 고생하는데 엄마더러 그걸 혼자 다 하라고? 저는 오랜만에 딸 목소리도 듣고 싶고 이왕이면 할머니 기일이니 혹시나 손주 데리고 집에 올까 싶어서 연락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딸에는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고요. 매일 애벌에 출근하랴 하루 24시간이 부족해 죽겠는데 내가 할머니 제사까지 어떻게 챙겨. 그런 건 엄마가 혼자 알아서 해야지. 딸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야 저도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서운했어요. 우리 집에 식구가 많으면 말을 안 해요. 저한테 이제 남은 건 딸하고 손주밖에 없는데 딸이 저를 귀찮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 실망스럽더라고요. 너 이때까지 키워준 게 누군데 할머니가 허리랑 무릎 다 망가져가면서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해? 저도 참 나이를 헛먹었습니다. 딸애도 피곤하고 힘들 텐데 거기다 대고 너그럽게 받아주지는 못할 망정 또 같이 짜증을 내고 말았어요. 내가 할머니랑 살겠다고 했어? 엄마가 나 키울 형편 안 되니까 할머니한테 맡겨놓은 거면서 왜 나더러 할머니 제사를 챙기래? 나는 모르겠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저와 딸은 또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만 잔뜩 퍼부어놓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안 좋아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도 좋은 아내, 좋은 딸,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어쩌다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0년 넘는 세월을 사는 동안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었어요. 그래도 핏줄은 핏줄인지라 딸아이가 먼저 제게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어머니 제삿날 딸내미가 손주 녀석을 데리고 집에 왔더라고요. 얼마 만에 딸과 손주 얼굴을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좋으면서도 괜히 지난번의 일이 마음에 걸려 마음껏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괜히 툴툴거렸어요. 애 키우랴 일하랴 한창 바쁘신 분이 여기까지는 어인 행차셔? 자식 얼굴 보면 그냥 반갑고 좋다고 하면 될 거 가지고 꼭 싫은 소리를 해댔어요. 가끔은 저도 이런 제가 참 싫습니다. 할 일 많은데 혼자서는 못한다고 징징거리니까 왔지. 그리고 엄마가 언제 제사상을 한번 제대로 차린 적이나 있었어? 엄마 음식 솜씨도 없는데 그 맛없는 거 제사상에 올리면 할머니가 실망하실까봐 내가 온 거야. 이럴 때 보면 저보다 제 딸이 그릇은 훨씬 커요. 이해심도 저보다 깊고요. 거기다가 사실 음식 솜씨도 저보다 딸이 나아요. 저야 젊어서부터 일한다는 핑계로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어머니께 밥 얻어먹기만 해봤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직접 해드린 적이 없었는데 저희 딸은 그래도 할머니가 고생하신다고 맛있는 것도 자주 사서 들어오고 어머니 생신이면 직접 장 봐서 밥상도 차려주곤 했어요. 여러모로 저보다 딸이 훨씬 낫습니다. 같이 음식도 하고 제사를 지낼 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거기다가 마침 딸아이가 다음날 회사도 쉰다고 해서 집에서 저와 하루 자고 간다고 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딸과 잘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손주부터 일찍 재우고 딸이랑 맥주 한잔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지 말 걸 그랬어요. 그냥 기분 좋은 상태로 일찍 잤어야 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취직을 못하는 사이가 걱정돼서 한마디 했는데 그게 발단이 돼서 또 딸내미랑 티격태격 했어요. 나 아시는 분이 새로 회사 차렸는데 거기서 직원들 뽑는다네. 내가 혹시나 해서 슬쩍 김서방 얘기했는데
조건 좋다고 한번 나와서 면접 보라는 거야. 내가 김서방한테 한번 물어볼까? 어때? 사위가 지금은 취직을 못하고 집에서 애나 보고 있지만 사실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왔고 자격증 같은 것도 많아요.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매일 집에서 놀면서 게임만 하는 게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엇보다 혼자 고생하는 딸내미가 걱정돼서 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 말에 딸의 기분이 상했는지 불쑥 화부터 냈어요. 엄마는 그 인간 성격 몰라서 그래. 자기 명문 때 나왔다고 끝까지 중소기업은 죽어도 안 간다고 하는데 그런 인간이 이제 막 생긴 신생기업 면접 보라고 하면 좋아하겠어? 엄마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나한테 와서 지랄할걸? 아무리 그래도 남편한테 지랄이 뭐야. 김서방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네가 옆에서 잘 좀 챙겨줘. 그래도 너 나가서 일하는 동안 김서방이 집에서 아기랑 고생하잖아. 사위나 딸이나 다 제 자식이다 보니 둘 다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게 고생스러울 것 같아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한 소리였어요. 사위도 나름대로 힘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순간 딸아이가 눈을 번뜩 뜨더니 저를 쏘아보았어요. 엄마는 항상 이런 식이더라. 자식이 난데 항상 보면 내 말은 안 듣고 다른 사람 편만 들어. 이래서 엄마랑은 이야기하기 싫다니까? 딸은 갑자기 언성을 높이더니만 들고 있던 맥주캔을 세게 내려놓고 그대로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어요. 저는 얘가 또 왜 예민하게 일어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과 또 싸우고 싶지 않아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엄마가 사위 편 좀 들었다고 삐졌어? 엄마야, 우리 딸 힘들까봐 그런 거지. 제가 애써 뒤에서 딸아이 허리를 안았는데도 딸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대로 잠든 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연락도 없었습니다. 딸애가 집을 왔다가 그냥 그렇게 가버린 게 아무래도 마음에 쓰여서 저는 딸애가 좋아하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딸네 집에 갔습니다. 애 키우랴 일하랴 얼마나 힘들지 제가 잘 아는데 제가 딸아이에게 그런 모진 소리를 했다는 게 저도 너무 미안해서요. 그런데 그때 딸네 집 앞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3층에 사는 딸 목소리가 1층 현관까지 들리고 있었어요. 사위와 싸우는지 펑펑 울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1층에 사는 주민이 내려오면서 위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는 혼자 중얼거리는데 그 소리를 제가 듣고야 말았어요. 아이고 303호 또 시작이네. 어린애도 키우는 집 구석이 왜 저렇게 매일 싸워. 순간 저는 놀라서 지나가는 주민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303호 사는 애 엄마, 친정 엄마인데 평소에도 저렇게 많이 싸우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당황한 주민분도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더니만 결국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3호 애엄마 친정엄마라고 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아유 애가 어려도 웬만하면 그냥 이혼시켜요. 303호 애아빠 매일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 건물에서 아주 유명하다니까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애 엄마 때리기까지 하는지 애 엄마가 출근하는데 모자까지 푹 눌러쓰고 나가더라니까. 저는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얼굴이 터질 정도로 빨개졌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저는 곧바로 계단을 정신없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놓고 할 새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앞에서 벌어진 상황은 충격적이었어요. 거지 같은 사위놈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집안의 모든 집기를 바닥에 다 던져서 뒹굴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제 딸은 바닥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자리에 바로 안싸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줄을 등에 업은 채 떡하니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제 딸에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딸아이 얼굴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정말 아랫집 아줌마 말대로 악마 같은 사위 새끼가 제 딸을 때렸는지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나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사위에게 소리쳤어요. 너 이 새끼 미쳤어? 어디 감히 내 딸 얼굴에 손을 대? 사돈이 이 꼴을 보고도 안 말리고 뭐하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사위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어요. 제가 이래봬도 강력계 형사까지 하고 퇴임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이런 허술한 새끼 쓰러뜨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위의 뺨을 내리치려던 순간 뒤에 있던 안사돈은 순식간에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아이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내 자식 몸에 손을 대? 네 자식이 내 자식한테 먼저 손 댔잖아. 이 못난 자식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여자 몸에 손을 대? 저는 안사돈의 포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위의 멱살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가만히 있으면 반이나 갈 안사돈이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이거 안 나?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우리 아들도 그랬지. 우리 아들이 괜히 그랬겠어? 사돈이 몰라서 그렇지. 사돈 딸내미 드세도 얼마나 드센데. 새아기 쟤는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순간 저는 잡고 있던 사위의 멱살을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안사돈을 쏘아부었어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집구석 아주 안 되겠네. 내가 웬만해서는 말로 해결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너 이 새끼 이리 와. 저는 그대로 사위에게 달려들어 사위의 머리끄댕이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마구 흔들어 머리털을 다 뽑아놨어요.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장모님? 내가 왜 네 장모야? 너 이 자식, 네가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내가 너 깜빵 보내고 콧망 먹게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사위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제가 아는 후배 경찰에게 전화해 당장 사위 새끼를 잡아가라고 신고했어요. 그 순간 사위는 물론이고 안사돈까지 놀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돈, 지금 제정신이에요? 애오빠를 신고하면 어떡해요? 집안 풍비박산 낼 일 있어요? 안사돈은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제 손목을 잡으면서 제발 좀 고정하시라고 했어요. 안사돈도 아시잖아. 부부가 살다 보면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신고를 해요. 우리 이성적으로 손주 생각해서 여기서 그만합시다. 장모님, 제가 아까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실수로 그런 거예요. 제가 나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저 나래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앞으로 차비하고 나래한테도 장모님한테도 평생 잘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집에서 당장 짐 싸서 나가요. 저는 더 이상 사돈이니 사위니 하는 그런 인간들의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안사돈과 사위의 눈도 마주치질 않은 채 안사돈 등에 업힌 손줄을 획 뺏어서 뒤도 보지 않고 딸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에 난 멍자국과 집안 상황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사진으로 다 찍어뒀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눈으로 본 상황과 아랫집 아줌마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위를 고소했습니다. 얼마 뒤 사위는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날 사위가 딸을 때린 게 사위 자식이 사고를 쳐서 딸아이가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 욱해서 그런 거더라고요. 매일 애도 자기 엄마한테 맡기고 컴퓨터 게임만 하더니만 알고 보니 사위놈이 게임을 한 게 아니라 도박 사이트와 연관이 있었어요. 사위가 컴퓨터 공학 전공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좋은 능력을 나쁘게 쓰고 있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매일 취직도 안 되고 집에서 놀기만 하고 있으니 딸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거라고 한다는데 말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날 제가 갔을 때 도박 사이트에 대해 제 딸이 알게 돼서 사위에게 난리를 쳤었나 봐요. 가장이면 가장답게 나가서 떳떳하게 돈을 벌어야지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다가 체포라도 되면 어쩌려고 그래. 너는 예편내가 어디 감히 남자 하는 일에 간섭이야? 내 아들이 너보다 학벌도 좋고 똑똑한데 어련히 알아서 할까? 자기 아들이 잘못했으면 혼낼 생각을 해야지. 안사돈은 딸이 사위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게 듣기 싫었는지 그 와중에 끼어들었나 보더라고요. 학벌만 좋으면 뭐래요. 몇 년 동안 그 대단한 학벌 써먹지도 못하고 집에서 저러고 놀고만 있는데. 아이씨구? 얼굴이며 몸에 흉터 있는 거 다 데리고 사라졌더니만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하는 소리 봐라.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만해. 어디서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야? 딸과 안사돈이 티격태격 언성을 높이자 사위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지고 딸아이에게 손찌검을 했대요. 평소에도 화가 나면 그렇게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더니만 결국은 딸에게 손까지 댄 거죠.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아이가 생겼어도 아빠 자격이 없는 놈이면 애초에 결혼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게 다 제가 잘못 판단한 탓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멍청해요.
전 남편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제 딸을 제가 또 힘들게 했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렸어야 했는데 네가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무작정 결혼하라고 몰아붙이고 다그쳐서 미안하다. 아니야 엄마. 내가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엄마가 나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더라. 나 엄마 없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살지도 못했어. 힘든 일을 무수히 많이 둘이 함께 겪어서 그런지 저와 딸은 어느새 없어서는 안 될 단짝이 되었어요. 저는 딸을 위해서 이번 일만큼은 제가 확실히 수습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사위가 본인이 저지른 잘못만큼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거기다가 안 싸돈네 형제 친척까지 탈탈 털었어요. 그 집구석이라면 아주 치가 떨려서 다 망하게 할 생각입니다. 딸아이는 이혼 소송에 양육권 소송까지 정신이 없었거든요. 거지 같은 사위 자식이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굴고 있었어요. 양육권은 물론 이혼도 못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위 입장에서는 그럴만하죠. 사실 결혼하면서 집이며 차며 모두 다 제가 해줬거든요. 사위 앞으로 된 거라고는 카드빚만 잔뜩 남아있으니 어떻게든 이혼 안 하려고 버텼어요. 사위 새끼는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저와 딸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놈하고는 애 어릴 때 진작에 이혼하는 게 답이에요. 얼마 전 딸은 살던 아파트는 부동산에 내놓고 제가 사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집에 더는 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딸과 손주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지금도 딸아이는 사위와 소송 중이지만 저희는 애써 씩씩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딸의 앞날은 힘겹고 아픈 날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둘이 함께 힘을 합쳐 잘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딸과 제 앞날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응원 남겨주시면 딸과 함께 보고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두서없는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화목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일어났던 제 사연을 제보하려고 해요. 친구들이 듣더니 이건 한 명이라도 더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시 생각해도 통쾌한 사연이라 제보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연은 바로 동서들과 있었던 사연입니다. 제가 손아래 제일 막내 며느리고 두 분은 제 형님들이에요. 그동안 꾹 참았던 걸 터뜨리니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모릅니다. 형님들은 직업도 의사라서 주부인 저한테 뭐 꿀릴 것도 없었는데 저를 왜 그렇게 괴롭혔는지 모르겠어요. 제 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로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고 있지만 예전엔 연예인이었어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었고 그냥 단역 배우였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부끄러운데 어렸을 때부터 외모로 유명했거든요. 예쁜 어린이상이라고 지역에서 하는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본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예쁜 걸로 유명했고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더 유명했어요. 아예 제 별명이 예쁜 애였으면 말 다 했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연예인 제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너무 예뻐. 진짜 몇 년 뒤에 텔레비전 나오는 거 아니야?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나서서 제 외모를 칭찬해 주셨어요. 주변에서 하도 예쁘다고 칭찬하니 저도 제가 예쁘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연예인을 장래희망으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 외삼촌이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기회는 쉽게 찾아왔습니다. 삼촌은 본인이 참여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청소년 드라마라고 소개했어요. 거기에 여자 주인공은 아니고 주인공의 친구 역할로 출연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반대가 굉장히 심하셨어요. 굳이 연예인을 해야 하냐고 물으셨죠. 제가 미술을 좋아해서 차라리 미술 쪽으로 전공을 택하길 바라셨어요. 특히 엄마는 제가 혹시라도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두려워하셨습니다. 곱게나 길렀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연예인에 대한 잣대가 더 높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어요. 일단 주변에서 하도 예쁘다는 칭찬을 해주니까 스스로 자신감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창 잡지 모델을 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에 얼굴을 비추고 잡지 모델까지 해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렇게 저는 외삼촌을 따라 방송국에 처음 가게 됐습니다. 그 드라마는 사실 지금 인터넷에 치면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망했거든요. 유명한 배우가 나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방송국에서 청소년용으로 제작한 드라마라 기대도 없던 드라마였죠. 하지만 드라마의 흥행과 별개로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훨씬 커졌어요. 그 현장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거기서 오는 만족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조르기도 하고 제가 직접 오디션을 보러 다녔어요.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몰래 거짓말하고 보러 간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들켜서 엄청 혼이 나기도 했는데 그래도 제 열정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단편 영화의 조연, 일일 연속극의 단역 등 아주 작은 역할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외할머니는 제가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하니 노인정에 가서도 종일 틀어놓으셨답니다. 학교에서도 유명 인사가 되었죠. 제가 무슨 엄청난 인기 있는 배우나 아이돌도 아닌데 친구들은 저를 추켜 세워줬어요. 그러다 보니 제 열망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학생 땐 부모님께서 완전히 동의는 안 하셔도 심하게 말리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연예인으로 완전히 진로를 정한다니까 부모님과 심한 마찰이 생겼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수야, 대학은 가야지. 너 진짜 엄마 속상하게 왜 그래? 그래, 연예인 하더라도 대학은 가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싫어. 대학 가면 내가 연기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 배우가 되는 게 내 유일한 꿈인데 엄마랑 아빠가 이해 못해주면 어떡해? 저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지 않았고 부모님은 제가 대학에 진학하길 원하셨죠. 저는 이렇게 단역과 조연을 지금 하고 있으니 점점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했어요. 차츰 주연 자리도 따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무리 작은 역할이어도 저를 학교에서 친구들이 칭찬해주니 그때는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대학은 꼭 가라고 하셨어요. 급기야 제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걸 전혀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하셨죠. 어린 마음의 오기라고 할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성인이니까 저보고 알아서 인생을 책임지라고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단 무작정 상경했어요. 저는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도 잡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급하게 돈을 몇만 원씩 빌리고 제 비상금을 털어 30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그렇게 올라가서 바로 내려올 줄 아셨대요.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마음속으로 제가 주연 자리를 따내지 못하면 절대 고향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직도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무작정 고시원에 들어갔고 바로 고시원 옆 건물에 있는 고깃집에 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무려 4개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목돈 마련을 하고 바로 또 오디션을 보러 다녔습니다. 조연과 단역을 계속하다 마침내 주연 자리도 따냈어요. 세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저는 사기를 당했거든요. 드라마에 합격했대서 부모님께 알리고 고향 친구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촬영도 다 진행했는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어요. 제가 만약 그때 성공했으면 이렇게 여러분께 사연을 보내고 있지 않을 거예요. 방송가의 사기꾼들이 매우 많다는 건 저도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가 제가 될 줄은 몰랐죠. 이런 식으로 몇 번의 기회를 놓쳤고 저는 그렇게 20대 초반을 날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도 생겼어요. 대학도 다니지 않고 아르바이트만 계속하니 미래 걱정도 됐죠. 그렇다고 고향에 내려가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쪽의 진로를 생각했어요. 그건 바로 미용이었습니다. 제가 연예인 준비를 하며 아무래도 외모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처음엔 샵에 가서 화장도 받았는데 나중엔 그 비용이 아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용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무작정 미용학원에 가서 등록했어요. 그땐 어려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죠. 작은 단역을 하며 어깨너머로 배운 동작들이 많아 바로 습득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배우에 대한 열망은 그대로 간직한 채 저는 서울에 있는 미용실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지수야, 여기 청소해야지. 아까 손님 결제하셨어? 여기 와서 염색 도와줘. 지수씨, 아까 제가 하라는 거 아직 안 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미용실에 취직해서 처음엔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마치 노예가 된 것처럼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고향에 내려갈 순 없으니 버텨야 했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굉장히 서툴고 어색할 때였어요. 남편이 와서 염색하려고 했는데 원하는 색이 나오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밝게 나온 색에 제가 더 당황해서 표정이 굳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괜찮다고 하고 아무렇지 않게 미용실을 나갔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모든 손님이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였죠. 그 뒤로도 남편은 미용실에 자주 나타났어요. 그 미용실이 청담에 있는 고급 미용실이라 일반인들은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주로 연예인이나 결혼을 앞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제가 애초에 취직한 이유도 인맥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방송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남편은 그 미용실에 자주 와서 머리를 만지고 가곤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로는 저를 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라 머리를 자주 바꿀 순 없으니 영양도 하고 드라이도 하며 저와 안면을 트게 됐죠.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남편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명문대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똑똑해서 좋았는데 한편으론 결혼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고향에서도 부모님은 계속 이제 대학을 가라고 압박하셨어요. 그때 친정이 마침 아버지 사업이 잘 되면서 집에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아버지는 제가 대학에 가면 지원을 원하는 만큼 해주신다고 하셨죠. 하지만 무슨 오기였는지 저는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하고 있고 돈도 그때 꽤 벌고 있었거든요. 대학이 물론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살아남을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제안도 거절하고 계속 일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법대에 다녔는데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사귀고 2년이 지나자 바로 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남편 고시 뒷바라지를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노량진에 가서 남편 밥을 사주고 옷을 사입혔어요. 남편은 똑똑했는데 집이 그리 잘 사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듣기로 삼형제 중 막내라고 했는데 형제가 다 똑똑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집이 그냥 평범해서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시에 대한 지원은 다 제 지갑에서 나가게 됐죠. 지수야, 고마워. 내가 합격하면 진짜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우리 부모님도 너한테 너무 고마워하셔. 진짜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났나 싶다. 자기야,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알지? 흔히 고시 뒷바라지를 생각하면 도시락을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도시락은 당연하고 심지어 자취하는 집에 보증금도 내줬습니다. 진짜 사소하게 학용품 사는 것부터 나중엔 학원비까지 다 내줬어요. 어떻게 그랬냐고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전 남편이 꿈을 이루길 바란 마음도 있었죠. 당연히 쉬운 시험은 아니잖아요. 저는 제 청춘을 바쳐 남편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은 4년의 공부 끝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합격하고 변호사로 일하기 전에 제게 프로포즈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며 남편에 대해 더 알게 된 사실은 형제가 다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집이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많은 돈을 지원해주진 못하셨어요. 특히 남편은 막내라고 결혼할 때 집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우리 친정에서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 고시 뒷바라지 할 때 부모님이 남편을 되게 반대하셨거든요. 언제까지 제 월급 다 바치며 사냐고 불만이셨죠. 그런데 결혼할 때도 우리 집에서 돈을 훨씬 많이 부담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결혼 자체를 그리 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직업이 변호사고 또 사람 자체가 착하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니까 허락해 주셨죠. 다행히 저는 시댁복이 아예 없진 않았어요. 잘난 남편에 비해 저는 대학 자체를 가지 않았으니 학벌이 당연히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계속 이렇게 일한 거야? 너무 대단하네. 우리 막내가 맏며느리를 잘 데려왔어. 아유,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그냥 일해야 하는 환경이라 계속 일한 거였어요. 시댁의 반대가 심할 거라 예상했는데 오산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제 위 형님들이었어요.
남편이 삼형제라고 했잖아요. 무려 첫째 형과 둘째 형은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리고 형님들의 직업도 의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 사람들 시선에선 제가 너무 조건이 딸려 보였을 거예요. 형님들은 의사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한 분들이셨죠.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론 형제들에게 남편에게 용돈을 주려 해도 형님들이 반대했대요. 본인들도 혼자 공부해서 의사가 됐다고 남편의 곳이 지원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완전히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자수성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셨죠. 그런 점에선 두 분이 참 잘 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결혼하면 가족이니까 최대한 잘 보이려고 애썼어요. 처음 만날 때도 우리 미용실에서 제일 고가 제품을 가져갔고 회원권도 끊어줬죠. 그래서 처음엔 형님들도 절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결혼 후에 발생했습니다. 결혼식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다녀왔고 다녀와서 일도 적응을 잘했습니다. 저도 미용실에서 점점 더 자리 잡고 있었고 남편도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시댁 행사가 있어서 모이면 다들 즐겁게 근황을 얘기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의사인 형님들이 자기들끼리 굉장히 친하다는 거였어요. 물론 직업이 같으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점점 저를 따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제 외모에 대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럴수록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예쁘게 생겼다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 저를 데리고 인사를 시키셨거든요. 우리 막내 며느리야. 너무 예쁘지? 직업은 미용사. 지금 청담에서 일하고 있어. 나중에 뭐 행사 있으면 말해. 우리 며느리가 예쁘게 봐줄 거야. 아유,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너무 예쁘다. 연예인 같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형님들 외모가 사실 잘난 편은 아니었어요. 첫째 형님은 굉장히 비만이었고 둘째 형님도 평범보다 못한 외모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사람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외모가 잘난 편이지만 연예인으로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형님들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참, 그리고 저는 제가 과거에 연예인으로 활동했었다는 사실은 시댁에 알리지 않고 있었어요.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였거든요. 계속 제가 활동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남편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엔 그런 손님이 많이 와. 동서도 그렇지 않아? 맞아요. 그리고 남편 병원엔 또 이런 환자가 늘었대요. 확실히 독감이 유행인가 봐요. 저도 요즘 목이 칼칼하더라고요. 이럴 땐 좋은 약 같은 거 없을까요? 그런 건 약국만 가도 알지 않나? 우리도 돈 받고 진료하는 의사야. 동서, 지금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가볍게 물어본 거였는데, 아유, 민망하네요. 저는 나름 친해지려고 말을 걸어도 형님들은 셋이 같이 있으면 꼭 저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어요. 처음엔 제가 괜히 그렇게 느끼나 싶었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둘이 직업이 같으니 당연히 공통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엔 전문의학 용어까지 쓰며 저는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제 외모에 대해 칭찬하면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모습이 반복되니 저도 시댁에 가는 것이 전혀 달갑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은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고 무엇보다 남편이 저에게 헌신적이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뭐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명절과 생신 때 모여도 혼자 외로움만 느꼈지 별로 그렇게 저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진 않았습니다. 주위 언니들에게 물어봤더니 원래 며느리들이 둘 이상이면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생각했죠. 문제는 제가 아이를 낳고 시작됐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를 계획해서 낳았습니다. 정말 다행히 아이가 계획한 시기에 딱 찾아와줬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형님들의 임신 소식이었어요. 첫째 형님은 본인이 의사인데도 몸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몸이 뚱뚱하기도 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첫째 형님은 꼭 아이를 갖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시험관까지 했지만 결국 아이를 가지지 못하셨어요. 입양하려고 입양기관에 방문했다는 것을 남편을 통해 들었죠. 하지만 본인 핏줄이 아니라 첫째 형님과 아주버님은 끝내 입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노산의 나이가 지나고 임신이 자연적으로 힘든 나이가 되어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그리고 둘째 형님은 아이를 가지긴 했는데 정말 힘들게 가지셨어요. 제가 옆에서 본 것만 몇 번의 시험관 수술을 했으니까요. 돈도 많이 들고 마음고생도 심하셨어요. 이건 저도 인정해요. 반면 저와 남편은 마음을 먹자마자 바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이걸 시댁에 어떻게 알리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축복받아야 할 사실은 맞지만 상황이 저랬으니 제가 당연히 눈치가 보였죠. 게다가 둘째 형님과 임신기간이 겹쳐 우리 아이들은 동갑이 될 게 뻔했거든요. 동서, 이게 임신했을 때 그렇게 좋대. 먹어봐. 어머 형님 감사합니다.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와. 첫째 형님은 대놓고 둘째 형님을 챙기셨어요.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제 눈앞에서 저만 빼고 둘째 형님에게 주곤 하셨죠. 서운한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최대한 의연하게 대처하려고 했어요. 주변에 친구 중에 불임인 친구가 있는데 속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첫째 형님은 아예 아이를 가질 수가 없고 둘째 형님은 힘들게 가졌잖아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안이 굽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저는 제 몸을 챙기기에도 바빴어요. 저는 입덧이 매우 심해서 임신했을 때 잘 먹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과식하는 습관이 없고 소화기관이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 몸 자체가 마른 편인데 입덧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니 배도 잘 나오지 않았죠. 아유, 막내는 임신한 게 별로 티가 안 나네. 친정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래. 둘째처럼 배가 좀 나와야 사람들도 임신한 걸 알 텐데 말이야. 시아버지는 전형적으로 사람은 착한데 눈치가 없는 분이세요. 진짜 저 말이 악의가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저도 처음엔 시아버지 화법에 당황했었는데 이젠 적응했어요. 둘째 형님도 당연히 시아버지가 일부러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비교를 자꾸 하니까 제가 더 미웠나 보더라고요. 임신 후반이 되면서 형님들은 노골적으로 자기들끼리 붙어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언제까지 일할 거야? 손님 머리 만지다 통증 오면 어떡해? 그때는 출산휴가 낼 것 같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미용사도 출산휴가가 있어? 몰랐네. 하긴 내가 손님이어도 내 머리 파마해주다가 갑자기 출산하러 가면 당황하겠어. 형수님, 말씀이 좀 지나치세요. 지금 그거 직업 비하 아닌가요? 아, 그렇게 들렸으면 미안해요. 서방님도 결혼하더니 그렇게 착한 분이 할 말 다 하시네. 미용사들이 그렇게 기가 세다던데 그 영향인가? 장난이에요. 화났지만 그래도 태교에 좋지도 않고 또 남편은 저에게 잘하니까 그것만 보고 버텼어요. 남편은 제가 뒷바라지 했던 것보다 더 세심하게 저를 챙겨줬거든요. 친정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대했죠. 참, 이것도 형님들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숫기 없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남편이라 제가 일방적으로 꼬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변호사와 미용사가 부부니까 형님들은 속사정을 다 알지 못했잖아요. 제가 어떤 식으로 고시 뒷바라지를 했는지 두 분은 모르니까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동서는 어떻게 도련님하고 결혼했어? 도련님이 진짜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가? 제가 남편 변호사 되기까지 많이 도와줬어요. 어떤 식으로 뒷바라지 했는지 형님들은 모르시잖아요. 어머, 그냥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사납게 말해? 동서 되게 무섭다. 무슨 말을 못하겠어. 저도 나중엔 진절머리가 나서 대응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모습에 화가 나기도 했죠. 그래도 아주버님들이나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친절했으니 제가 참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형님들과의 신경전은 아이가 태어나고 더 심해졌어요. 공교롭게도 둘째 형님의 아이와 우리 아이의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나이도 같았고 성별도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척들이 모일 때 비교가 됐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전달하고 싶은데 사실 둘째 형님의 딸은 정말 못생겼어요. 아주머님도 잘난 외모가 아닌데 둘째 형님도 못생겼거든요. 그런데 시조카가 어쩜 두 분의 못난 부분만 닮게 태어났더라고요. 여자아이인데 데리고 나가면 단 한 명도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들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형님이 일부러 분홍색 옷을 사서 입히고 머리핀을 꼽곤 하셨죠.
그래도 남자이냐는 소리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눈물까지 흘릴 정도셨어요. 반면 우리 딸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런데 정말 예뻐요. 제 아이라 그런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데리고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건 당연했어요. 너무 예쁘다고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아윤이는 아역배우 시키자. 아유, 진짜 어쩜 이렇게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예쁘게 생겼지. 아우, 속눈썹도 인조 속눈썹 붙인 것 같아. 아유, 엄마 닮아서 하얗고 너무 예쁘다. 감사해요, 어머님. 남편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딱 봐도 우리 손녀는 며느리랑 똑같이 생겼어. 아우, 특히 이 눈 좀 봐. 크고 동그란 게 딱 우리 며느리야. 시부모님은 원래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딸을 보면 칭찬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물론 둘째 형님의 딸도 예뻐하셨는데 객관적으로 우리 딸이 얼굴이 더 예뻤잖아요. 그러니 외모에 대한 칭찬은 우리 딸이 더 받았습니다. 특히 이건 명절이 되면 더 심해졌어요. 온갖 친척들이 모여 우리 딸 옆에 몰렸거든요. 연예인 시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친척들을 포함해서 그냥 길거리만 나가도 그런 소리를 하루에도 몇 번을 들었죠. 그러니 둘째 형님은 자기 딸은 예쁘단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때부터 첫째 형님과 노골적으로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그전까진 그냥 얄미워하는 정도에서 그쳤다면 그 이후론 저에게 대놓고 툭툭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예뻐도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지. 안 그래요, 형님? 맞지? 아무리 예뻐도 결국 직업이 중요하지. 우리 소영이도 나중에 의사 시키자. 엄마랑 아빠가 의사니까 의사피가 있을 거야. 저런 식으로 자기들의 직업을 내세우며 절 따돌리곤 했어요. 하지만 전 괜찮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 딸이 발육이 매우 빨랐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동갑이라 안 그래도 비교가 됐는데 무슨 일인지 우리 딸은 성장 속도가 남들에 비해 빠른 편이었죠. 시조카보다 우리 딸이 2달 더 늦게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말도 걷는 것도 훨씬 빨랐습니다. 소영이는 아직 못 걷던데 우리 아윤이는 벌써 걷네. 다리가 길어서 그런가? 아버님, 애들마다 발달 과정이 달라요. 동서처럼 친정에서 어린이 홍삼을 매번 주면 소영이도 빨리 걷겠죠. 아이, 그래? 미안하다. 그냥 난 악의 없이 말한 거야. 시아버지가 그냥 하는 말에도 형님들은 꼭 저를 걸고 넘어갔어요. 친정이 여유 있기도 하고 또 워낙 손녀 사랑이 대단하신 분들이라 영양제를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둘째 형님 집이 여유 있는 집은 아니라 챙김을 못 받은 건 알지만 본인이 의사면서 그 정도는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형님들은 제가 친정에서 무언가를 받으면 그렇게 질투했어요. 그래도 그냥 남편과 오순도순 육아하며 재미를 느끼고 있었으니 제 삶에 만족했어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더 헌신적으로 가정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남편과 산다는 것 자체가 만족스러웠어요. 반면 아주버님들은 제가 봐도 좀 너무했거든요. 그래서 형님들의 반응이 아예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죠. 제가 순진한 남편을 꼬셨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버님들은 무심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일 때마다 느낀 건데 아주버님들은 형님들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어요. 거기서 우리 남편은 저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주니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어쩔 수 없는 영향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딸 나이가 3살이었어요. 워낙 아기였던 조리원에서부터 우리 딸은 예쁘기로 유명했어요. 조리원 선생님들이 나중에 꼭 연예인을 시키라고 하실 정도로요. 저도 내심 제가 연예인으로 성공하지 못했으니 우리 딸이 배우가 되길 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연예인 되는 것을 진지하게 반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사진을 찍어 소속사에 보냈어요. 제가 봐도 외모가 매우 뛰어났으니 텔레비전에 내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 딸이 광고를 찍게 됐습니다. 꽤 유명한 광고여서 저도 놀랐어요. 이야, 우리 손녀 연예인 되는 거야? 언제부터 볼 수 있니? 듣기론 다음 달부터 바로 볼 수 있대요. 저도 우리 아윤이 될 줄 몰랐는데 너무 기뻐요. 이게 다 우리 며느리 얼굴 닮아서 그래. 나는 너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무슨 시상식인 줄 알았다. 시부모님도 우리 딸이 광고 모델이 됐다고 하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고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시기가 됐는데 하필 그때가 설날이었어요.
설이라 친척들도 다 모이고 복잡했는데 거기서 우리 딸은 완전히 주인공이었죠. 세뱃돈도 많이 받았고 덕담도 많이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시조카는 찬밥 신세였습니다. 안타깝진 않았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오히려 통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따돌리고 괴롭히던 형님들이 속이 터지는 게 보였거든요. 특히 둘째 형님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있더라고요. 본인 아이에겐 관심이 하나도 없으니 당연히 화가 나겠죠? 나 마트 갔다가 아윤이가 광고하는 과자 봤잖아. 아우, 너무 예쁘더라.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한테 자랑했어. 감사해요. 그 과자 요즘 유행하는 과자라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 딸은 몇 개의 광고를 더 하게 됐어요. 아주 유명한 아역 배우는 아니어도 마트에 가면 우리 딸의 얼굴이 있는 제품을 볼 수 있었죠. 시부모님은 대놓고 우리 아이를 예뻐하기 시작하셨어요. 시댁에 가면 사진 액자도 많이 걸려 있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기 바쁘셨거든요. 또 아예 실물로 보여준다며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어요. 실제로 여행을 가도 딸이 예뻐서 눈길을 끄니까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했죠. 물론 편애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요. 시부모님이 우리 딸을 더 예뻐하긴 했어도 그렇다고 시조카에게 못해준 건 없으세요. 똑같이 조리원 비용도 내주셨고 아이들 생일 선물도 똑같은 걸로 해주셨습니다.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섭섭함을 느끼게 하진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 딸이 예쁘고 애교가 많으니 더 찾게 되신 거죠.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제 과거를 숨긴 건 아니었는데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잖아요. 바로 제가 예전에 배우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요. 이게 저는 숨기고 싶은 과거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원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냥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제가 말한다고 아는 드라마나 영화였으면 이미 말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말해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굳이 나서서 말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우연히 제가 배우로 활동했던 게 밝혀졌어요. 시댁에서 우리 딸의 아역 배우 건으로 얘기를 나눌 때였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드라마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환경이 좀 열악했는데 이제는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윤이가 재밌어하면 오디션 보러 다니려고요. 어머, 우리 며느리가 배우였어? 아유, 난 그것도 몰랐네. 왜 그걸 이제 말해? 에이,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어릴 때 꿈이 배우였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몇 개 찍었는데 주연도 아니고 완전 단역이에요. 그래도 아유, 어쩐지 그 외모가 일반인으로 살기엔 너무 아깝지. 그래서 우리 아윤이가 이렇게 예쁜 거네. 그 드라마 제목이 뭐야? 아유, 아니에요. 지금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굳이 무덤까지 숨기고 싶은 얘기는 아니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마침 우리 딸이 드라마 아역 배우 자리에 오디션을 보러 갈지 고민 중이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단역 배우로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하니 시부모님 반응이 화끈했습니다. 워낙 좋으신 분들이고 저를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이라 저도 마음 놓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형님들이 또 저를 빼놓고 둘이 카페에 가서 편하게 얘기했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제가 배우였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나중에 다 같이 밥을 먹을 때 얘기를 꺼내셨어요. 우리 막내 며느리가 연예인이었대. 아우, 어쩐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소녀가 예쁜 거였어. 어쩐지 처음 볼 때부터 범상치 않았어. 곱게 자란 티가 났는데 그게 배우 출신이라 그런 거였구나. 저는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자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형님들 얼굴을 봤는데 역시나 표정이 썩어 있었습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머쓱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녹화한 영상은 없냐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마구 칭찬해 주셨어요. 아, 물론 시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예뻐하시는 이유는 외모가 다가 아닙니다. 제가 남편 고시 뒷바라지를 다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친정에서 남편에게 투자한 금액이 매우 커요. 남편이 변호사라고 했잖아요. 개업할 때 친정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변호사도 수요가 있어야 살아남는데 친정에서 사건을 많이 들고 오시기도 하세요. 실제로 큰 건을 많이 맡으며 남편이 성장하는 계기도 됐어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파트도 우리 친정에서 마련해 주셨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시부모님에게도 많이 투자했어요. 시댁이 그렇게 잘난 형편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님들 몰래 시부모님께 크게는 이사 비용부터 가전제품을 바꾸거나 하다못해 백화점 상품권까지 매번 제가 챙겨드렸어요.
반면 형님들은 의사여서 돈도 많이 벌면서 시부모님께 용돈도 제대로 드리지 않더라고요. 듣기론 형님들의 집안도 잘난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부부 의사니까 돈벌이가 아쉽진 않을 텐데 시부모님에게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더 도움을 드렸던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가 과거에 연예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디어 밝혀지게 됐어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은 그게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연예인이 왔다고 해주셨어요. 장난으로 제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형님들은 그것마저 보기가 싫었나 보더라고요. 아우, 연예인이었으면 과거엔 어땠을까? 순진한 서방님을 도대체 어떻게 꼬셨는지 궁금했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연예인들이 낯이 두껍다고 하잖아요.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려요. 남편은 저 만날 때 제가 연예인이었다는 거 몰랐어요. 미용실에서 만난 거 두 분도 아시잖아요. 어머, 깜짝이야. 아니, 말도 없이 나타나서 왜 이래? 저 없을 때 두 분 계속 제 얘기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저도 참을 수가 없어 대놓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형님들은 그럴 때마다 둘이 뭉쳐서 더 심한 반응을 하더라고요. 동서, 사과 먹을래? 내가 좀 깎아왔어. 아까 먹고 싶다며. 아, 네. 형님들이 정말 얄미웠던 건 시댁 식구들 앞에선 안 그런다는 점이었어요. 그것도 꼭 시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절대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속이 터지는 날들이 연속됐어요. 참다가 저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괜찮았죠. 시부모님은 전혀 모르고 계셔서 우리 며느리들은 사이가 좋아서 다행이라는 말도 하셨어요. 어찌나 여우 같은지 둘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저한테 저러는 건 어느 정도 넘길 수가 있었거든요. 앞에 말했듯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형님들은 저에 대한 질투가 너무 심해서 우리 딸한테까지 화살이 갔어요. 우리 딸은 그때 광고를 몇 개 하고 있었고 아주 좋은 기회로 영화까지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가족들이 모이면 우리 딸이 항상 주목을 받았어요. 그날도 딸의 영화 출연이 화제거리였습니다. 우리 아윤이가 영화 출연하면 우리 영화관 대관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아버님, 그래봤자 몇 분도 안 나올 거예요. 아역이고 비중이 크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 어때? 아니면 편집해서 아윤이 부분만 보자. 그리고 우리 막내 며느리 드라마도 구해서 같이 보면 되겠네. 아버님, 제가 나온 드라마는 이제 진짜 보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시부모님이 제가 예전에 배우 활동했던 걸 좋아하셔서 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적당히 맞춰드리고 저는 음식 준비로 부엌에 들어갔어요. 역시나 형님들은 둘이 부엌에서 저를 열심히 욕하고 있었죠. 그냥 무시가 답이라고 생각하며 제 할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제 귀로 믿을 수 없는 말이 들렸어요. 아역 배우로 시작해서 나중에 뭐 아이돌 가수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 잘난 친정에서 또 돈 퍼부어서 뒤에서 돈 주겠지. 그러면서 또 자기 엄마처럼 순진한 남자 꼬시겠죠? 어디 이번엔 판사 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 반반한 걸로 접근해서 또 친정 돈으로 남자 낳겠지. 안 봐도 뻔해. 돈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어. 서방님도 그런 식으로 꼬셨잖아요. 순진한 사람 꼬셔서 미용사가 변호사를 만나다니. 진짜 그것도 재주야. 자기 딸한테 물려줄 거 그거밖에 없을걸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건드는 건 심하지 않나요? 형님들이 저를 안이 꼽게 보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저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한테까지 저러니까 참을 수 없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 아세요? 제가 겨우 진정하려고 했으며 형님들을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형님들은 제가 보는 걸 알면서도 저를 자극했습니다. 동서는 몸 하나로 서방님 꼬셨잖아. 딸도 그렇게 시키려고? 전문직 잘난 남자 제대로 꼬시려면 그게 답이겠지 뭐. 그러니까 이미 해봐서 알려주긴 쉽겠다. 안 그래? 그렇게 말하고 형님들은 아무렇지 않게 거실로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머리채를 잡았어요. 저는 혼자고 형님들은 둘이잖아요. 그래도 어디서 초인적인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말했어요. 계급장 떼고 맞짱 뜨자. 내가 진짜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뭐? 몸으로 내가 남편을 꼬셔? 아, 미쳤어? 너 미쳤어?
미친 건 내가 아니고 너희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어? 애한테 할 말이야, 그게? 제가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시부모님을 포함해서 아주버님들 그리고 남편까지 저를 뜯어 말렸어요. 저는 그때부터 그냥 에라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었어요. 내가 진짜 참다 이젠 못 참아요. 형님들이 나 따돌리고 괴롭히던 거 그냥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딸한테까지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딸이 예쁜 게 죄냐고요. 왜 애한테 몸으로 남자 꼬신다는 말을 하냐고. 울분에 차서 오열하며 내뱉으니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볼받았어요. 시부모님은 그게 무슨 소리냐는 표정이셨죠. 그래서 그동안 형님들이 저를 괴롭혔던 걸 전부 다 말했습니다. 유치하게 저를 앞에 두고 다 들리게 욕하는 것부터 저만 빼고 먹을 것을 나눠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내 딸이 예쁜 걸 어떡하라고요. 내 유전자가 있으니 당연히 예쁘겠죠. 형님들도 눈이 있으니 본인 얼굴하고 몸이 어떤지 알잖아요.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형님들이 자초한 걸 어쩌겠어요. 속에 있던 말을 다 꺼내니 저도 모르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형님들은 그렇게 사람 좋은 척을 하더니 실체가 밝혀지자 당황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 좋으신 시부모님들이 화내니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에 웃겼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형수님들 그러는 거 진짜 아니라고 강하게 말했죠. 아주버님들은 얼굴이 빨개져서 괜히 형님들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난 전혀 몰랐네. 당신이 이제껏 진짜 그랬어? 아우, 창피해. 아니, 동서 오해야. 갑자기 왜 이래? 오해요? 오해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저도 잘해보겠다고 미용실 쿠폰 계속 드렸잖아요. 그건 다 쓰면서 우리 아윤이 아플 때는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아가. 이건 무슨 말이냐? 시부모님이 노하셔서 물으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출산하고 미용사로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원권이나 쿠폰을 형님들에게 자주 주곤 했습니다. 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도 가족이니 노력한 거죠. 이렇게 딸까지 욕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새벽에 급하게 아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필 남편은 지방 출장으로 집에 아예 없었어요. 마침 둘째 형님이 소아과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급하게 연락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동서네 집 주변에 소아과 많잖아. 왜 굳이 나한테 전화해? 알아서 해. 그 잘난 아윤이 연예인이라고 하면 진료 먼저 봐주지 않을까? 이러고 딱 끊더라고요. 이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혼자 애 데리고 응급실까지 택시 타고 가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죠. 이건 남편도 모르는 일이었고 저 혼자만 간직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하다 보니 울컥해서 저 사건도 말했어요. 저걸 말하니 둘째 아주버님이 매우 화가 나서 형님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도 그게 진짜냐고 저에게 물었죠. 아무리 그래도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얄미울 순 있어도 아이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요. 형님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그걸 왜 지금 여기서 말해? 이게 진짜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 시아버지가 매우 화를 내시며 형님에게 뭐라 하시고 집안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됐어요. 이 밖에도 저는 그동안 겪은 내용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어렸을 때 어렵게 산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친정이 잘 사는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명품 가방 들 때마다 저한테 미용사가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줄 몰랐다고 비꼬았잖아요. 아니, 그건 그냥 한 말이잖아. 마음속에 그렇게 담아줄 줄은 몰랐어. 그리고 그때 아윤이 머리띠 가져간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의사여서 돈도 잘 벌면서 머리띠 하나 살 돈이 없으세요? 진짜 유치하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두 분 정말 왜 그러세요? 울컥해서 나중엔 거의 울면서 말했어요. 형님들은 부끄러운지 고개도 못 들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꼴도 보기 싫다고 형님들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아주버님들이 저에게 대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나갔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형님들이 오히려 저를 피하고 있어요. 심지어 둘째 형님은 이혼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말해줬는데 그런 여자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 아주버님이 많이 충격을 받으셨대요. 시댁 식구들은 형님들이 저한테 저런 행동을 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특히 시아버지가 많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워낙 우리 딸을 예뻐하셔서 우리 딸에게 막말한 것에 상당한 타격을 입으셨죠. 그래서 그 뒤로 한동안 형님들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시부모님이 꼴도 보기 싫다고 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여보, 앞으로 형수님들이 또 그러면 말해. 나 진짜 꿈에도 몰랐어. 혼자 그동안 어떻게 참은 거야? 우리 딸한테까지 그럴 줄이야.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다. 나도 아윤이한테 그러는 거 아니면 말 안 하려고 했어. 그런데 너무 속상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 시부모님은 당연히 제 편이셨어요. 제가 누가 봐도 피해자였고 또 우리 친정에서 워낙 해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형님들에게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아주버님들에게 죽을 때까지 본인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실제로 형님들은 이혼하기는 싫은지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동서,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 우리 이제 안 그럴 거야. 맞아. 그때 아윤이 아팠을 때 그랬던 것도 미안해. 그리고 몸 팔아서 꼬셨다든지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을게. 그 모습을 보니 그래도 속에 있던 응어리가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과를 받고 용서하진 않았어요. 저도 사람이라 그동안 당했던 것을 금방 바로 알겠다고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알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로는 저는 보란듯이 시부모님과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딸도 작은 역할이지만 텔레비전에 종종 나오고 있고 그런 딸을 시부모님이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시죠. 시댁에 갈 때마다 싫은 얼굴들 보지 않아도 되니 너무 편해요. 남편에게 듣기론 의사 딸인데 시조카가 발달이 늦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아주버님하고 둘째 형님이 그렇게 싸운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첫째 형님도 자식을 본인 몸 문제로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버님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다 폭로해서 형님들도 속이 말이 아닐 거예요. 두 명이 어찌나 그렇게 본 모습을 잘 숨겨왔는지 다른 사람보다 아주버님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겉으론 저도 형님들이 저럴 줄 전혀 몰랐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시댁에 가도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인데요.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